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민대식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황천의 현장지원센터장했고요. 지금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권이나 도시재생 관련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지나치게 잘생겼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이렇게 네 꼭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의 현장에서 한 4년 있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마중물 사업은 설계가 좀 잘못됐다.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은. 마중물 사업의 한계점이 분명히 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마중물 사업이 적절하게 투입돼야지만 이 성과가 나는데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은 마중물 사업이 그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활성화 계획이라는 게 국토부에 보고돼서 5년 내지 뭐 최장 한 7년까지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게 변동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 적절하게 현장에서 투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을에 일례로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다문화 가족이 없어요. 근데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설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현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마을 호텔을 해야 되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좀 변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마중물 사업이 끝나고 성과를 내거나 지속 가능한가 봤을 때 회의적입니다. 역전에서 진행됐던 뭐 재즈 페스티벌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모여요. 예산이 끝나고 마중물이 끝났어요. 그게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게 펌프질하고 나오는 물을 대통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대통물이 나올 만한 것을 펌프를 꽂아야 됩니다. 도시재생 끝났는데 주민들한테 열심히 펌프질 하세요 하고 하는데 지하수가 없어요. 지하수가 없는 곳에 pom프를 꽂아놓고 뭔가 사업을 계속 하라고 하는 게 지금 도시재생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설치부터 물이 나올 만한 것에 펌프를 꽂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센터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사업이 돌아갔습니다. 도시재생이 끝났습니다. 펌프질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찢고 뽑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 돈이 벌어지면 여기서 벌어진 돈을 또 어떻게 나눌 건가 가지고 또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시재생의 저는 4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시재생 현장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병찬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관리위탁의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은 관리위탁뿐만 아니라 무상사용, 사무위탁, 관리위탁, 뭐 사용수익화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가 관리위탁의 방식을 띄고 있지만 저는 이 관리위탁을 받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식도 과감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례로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정말 공공에서 직영에서 시청의 그 좁은 건물에서 몇 개가가 복닥복닥 있지 말고 시청 사무실이라도 이쪽으로 옮겨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에 관한 사후관리 조례가 경북에서 그나마 선도적으로 경주시와 영주시가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지자체가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들면 뭐 하냐는 거죠.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어떤 거점시설들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임대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센터의 잘못이죠. 물론 이거를 규정이 만들어지는 순간 정확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거점시설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행정의 방식은 이래요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4년 동안 이 얘기를 귀에 피가 않도록 들은 주민들은 이해를 해요. 도시재생이 끝나면 임대료 아무것도 지원, 거점시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혀 지원 안 되니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다 나름의 방식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건물이 생기면 내가 여기 입점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할 거야.
내가 무슨 목적으로 쓸 거야? 내 사무실도 여기 들어가야지. 주민들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민들이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은 왜 안 되고 이것은 어떤 원칙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행정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후관리 조례가 만들어질 때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한 번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요. 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왜 필요한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오늘 다행히 그 행안부로부터 이제 행복광촌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축하드리지만 한편으로 엄청 걱정됩니다. 이게 마을기업이 운영하기 위한 4가지 원칙입니다. 공동체성을 가져야 되고요.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지역성을 가져야 되고 기업성을 떼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저한테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서 아마 기억하실 건데 이 4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업성입니다. 기업성. 돈 못 벌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아무리 띄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비즈니스가 필요한 거고요.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마을을 경영하자가 공동체 비즈니스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공동체성과 공공성과 지역성을 띄고 있으니 우리한테 거점시설을 달라. 이것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창업교육할 때 기본적으로 그 창업자들, 청년들이나 창업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는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은 사업입니다. 사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얼마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서 여기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제외해서 경상이익이 얼마나 난다라는 거는 따져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황촌에는 5개가 만들어졌어요. 이 5개의 거점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때 최소한 그 5개의 거점시설을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비용을 제했을 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 정도는 따져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조차 안 따져보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게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아무리 이 매출이 이 경상이익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2가지 원리에 의해서 적용이 돼요. 만약에 경상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은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근데 매출을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올려보고 비용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줄였는데 그래서도 마이너스가 난다? 이건 뭐죠?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거죠. 근데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은 하면 안 되는 사업을 주민들한테 떠맡기고 자꾸 여러분들이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찾은 답은 이겁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만 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여기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만들어진 마을호텔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운영하는 카페,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 주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민들이 운영하는 관광기념품 체험시설이 다 같이 느슨하게라도 연대를 해서 이 거점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를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도시재생이 마이너스가 나는 이유는 거점시설이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는 규모의 경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구조입니다. 협동조합이 돈을 벌어서 마을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돈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만드는 데 4년이 걸렸고 겨우 4년차 만에 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모래 아래 성을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우리 행복광촌의 협동조합이 마을호텔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소문이 나고 있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버티고 있냐 그러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마을기업을 만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내국인을 받을 수 있다는 특례 때문에 겨우겨우 버티고 있어요. 그 특례 때문에 마을호텔을 운영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월 15만원을 조합에 기꺼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 15만원으로 마을 활력소에 전기세도 내고 수도세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15만원을 내는 집이 10집이 되고 20집이 돼서 한 달에 300만원이 벌어지면 저희가 마을 활력소에 전기세 150만원을 내고도 돈이 남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얼마나 웃기냐면
현 정부 들어서 유인춘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1호로 낸 공약이 바로 이거 부당하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가급을 마을기업만 내국인 특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 풀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거 풀리는 순간 황천의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15만 원을 낼까요? 저는 안 낸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졌던 4년 동안 만들었던 이 구조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황천의 맹점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황천은 지속 가능하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어서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다시 마을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마을의 이익이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15만 원을 지금은 법 때문에 내고 있지만 주민들이 나중에 이게 다 풀려서 아무나 다 내국인도 받을 수 있는데 15만 원 내라 그러면 내겠냐는 얘기죠. 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시의 세계 지속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반드시 지금은 현 제도상 행복항천 협동조합 그리고 황호온도심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이 약간 독점적으로 이걸 위탁받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경쟁체제가 도입돼야지 되고, 어떤 조직이 이런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더 잘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줘야지만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위탁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동체가 왜 실패하냐 그러면 정보가 독점되는 거예요. 이사장 혼자 알고 있어요. 조합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공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마을 호텔이라는 걸 해서 이 마을을 정말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사는 마을로 발전시킬래 하는 공유 가치들이 주민들과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동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이 없어요. 계획 세우고 회의하고 평가하고 보완하고 하는 것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제일 열심히 했던 게 회의 조직하는 거였어요. 이사회 조직하고 주민협의체 회의 조직하고 공청회 조직하고 사업이 있을 때마다 사업 설명회 열고 이런 것들을 센터가 없더라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거. 주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개하고 함께 책임지고 상호관계 유지하고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라도 귀담아 듣는 거. 이 네 가지 원칙이 저는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마을에 창업을 하는 카페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숙소가 하나 생기면 그냥 일회 경제자본밖에 안 돼요. 이 일회 경제자본이 마을 호텔이라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우리 집에서 오는 손님을 니네 식당에 보내줄게. 니네 식당에서 밥 먹은 손님을 니네 카페로 보내줄게. 문화자본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훨씬 나눠 먹을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이 문화자본이 서로 신뢰가 쌓이고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적 자본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큰 자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활력소의 사무실 공간, 뭐 상권활력소의 점포 공간, 이걸 누가 차지할 건가,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파이를 더 키우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마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을 오게 만들고 주민들이 나눠 먹을 이런 음식들을 훨씬 더 크게 만들 것인가, 그릇을 크게 만들 것인가 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회자본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자본은 서로 협력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질서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하는 오랫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자본입니다. 금융자본이라는 것은 출자금이 그냥 통장에 돈 꽂으면 금방 형성이 되지만 금방 형성되는 대신 금방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사회자본은 만들기도 어렵고 깨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자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의 과제는 이겁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알아서 흥하든지 망하든지 알아서 하게끔 해줘야 된다. 거점시설도 알아서 운영하고 경비도 직접 만들고 인하라돈도 직접 집행해서 다른 공공사업도 유치를 해오고 도시생이 만들어진 거점시설들을 주민들한테 철저하게 자생적으로 운영하게끔 마을을 경영할 수 있게끔 위탁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행정이 제발 보조금 보태주고 예산 보태줘서 운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행복항천이 지속 가능하고 도시의 생이 지속 가능하려고 그러면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을 호텔이라는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비싼 게스트하우스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도시재생의 외부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도시재생 활성화구역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에서도 다 허용되는 날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일반 게스트하우스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마을 호텔에 오는 손님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오는지 마을에 가면 진짜 마을에서 자고 먹고 체험하고 머무르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마을의 여행사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해줄 여행사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림은 결국 이런 마을 여행사를 기반으로 한 CRC입니다. 도시재생, 지역재생 기업이고요. 숙소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여행, 교육 컨벤션 이런 것들이 함께 운영돼야지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함초는 지금 너무 숙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 오는 관광객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피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간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운영 주체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도시재생이라는 시드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운영 주체도 있고 예산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없거든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민들이 내셔야죠. 주민들이 프로그램 만드셔야 되고 주민들이 직접 동아리를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에 강사가 되셔야 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회비를 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다. 그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함천에서 지금 돈 안 내고 하는 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하는 건강체조, 경주시 체육회가 하는 뭐 국학기공체조, 그 다음에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과 하는 학습보석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10개 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말활용소라는 공간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주일에 한 20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바로 주민자생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전기세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전기세까지 회비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를 돈을 내지 않은 채 그냥 공짜로만 계속 지원받아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 공동체 비즈니스 운영하셔야 되고 반드시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잘 나가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들이 일부 임원들이나 협동조합 이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의 사업처럼 활용되는 사교화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굉장히 수동적이고 민원인이었던 주민들이 도시재생 과업 용역도 해보고 지자체의 문화예술가의 다른 사업도 위탁받아서 해보고 저희처럼 문체부의 관광매처 사업 같은 국비 사업도 해보고 공동체 비즈니스도 마을복을 통해서 운영해보면서 굉장히 능동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변신했다는 거죠.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제 SNS에 우리 마을에서 굉장히 장사를 잘하고 있는 카페 두 군데서 SNS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했어요. 보네프로시스라는 카페와 오실라라는 카페가 우리 카페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 오토바이들 때문에 주민들이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은 앞에 공용주차장이나 다른 주차장에 이동해서 좀 주차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거단지가 상업화되고 상권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살고 계신 주민들은 앞으로 더 불편해질 거고 더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창업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마을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들과 창업자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이 갈등을 중재하고 잘 조정해서 주민들과 창업자들, 영업하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조직이 저는 이 거점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대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